우리나라 바이오가 드디어 변방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내년은 아마 분위기가 정말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소개를 한화투자증권의 투자전략팀장님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될지 맞습니다. 작가님이라고 해야 될까? 지금 시작을 한 거네요. 예. 아, 작가님? 그냥 아닙니다. 투자전략 팀장으로 해주세요. 아, 네. 그러면 작가는 한화투자증권의 아직까지 너무나 어색합니다.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아니고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될 수도 있네요. 욕심 내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은 욕심을 좀 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박승영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 모셨습니다. 아니, 왜냐면 처음 제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10여 년 전에 15년 됐죠. 처음 본 거는. 그죠. 저 증권방송 앵커 할 때. 그렇죠. 예, 그때는 출연 좀 꽤 하셨었는데 최근 그쵸, 몇 년 그쵸. 동안은 아예 뭐 방송이나 외부 활동 그거 안 하려고 하셔가지고 좀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찾는 분입니다. 예, 이쪽 여의도 투자 업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이고 예전에 한때 유명했었던. 에이, 요즘에는 이제 또 베스트셀러 작가 갑자기 되셔가지고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그램에도 올렸는데 맞습니다. 와 저는 이거 2월에 나온 그 한화증권의 보고서가 있죠. 리포트였잖아요. 보고서가 있죠. 보고서 제목 똑같죠. 부자의 기술이라는 리포트인데 이거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책으로 나왔네요. 아, 감사합니다.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 해서 저희가 댓글 잘 써주시는 분 중에 몇 분 선정을 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댓글도 많이 써주십시오. 부자의 기술이라는. 근데 보니까 지난번에 그 리포트보다는 더 많이 보강 내용을 많이 넣을 되더라고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리포트는 제가 워낙에 리포트를 길게 쓰지 않기도 하고 다 짧게 쓰고 네. 그리고 책도 좀 쓰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에 짧게 쓰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네. 사례를 되게 많이 넣어야 돼서 사례. 그래서 실제 부자분들도 좀 많이 뵙고 그분들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고 특히나 제가 안 살아본 50대는 잘 모르니까 그쪽은 뭐 저희 사장님 얘기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사실 쓰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만나 뵙고 정리하고 저도 생각하고 하는 시간들은 조금 있었습니다. 아 맞다. 그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 텔레그램 라피키 맞아요. 리서치. 맞습니다. 그거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네. 제도권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갑자기 거기다가 제 책을 막 올리고 해가지고 예. 이제는 그냥 뭐 커밍아웃이 됐죠. 예, 인플루언서. 원래는 남들 모르게 하려고 했었던 건데 구독자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대표님이 자꾸 거기다가 이제 라피키 올리시고 그러니까 샤라웃 알게 해가지고. 모르게 그렇게도 좀 노출이 된 적도 있고. 부자의 기술 이야기를 해보시죠. 같이 또 우리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도 같이 부자 좋습니다. 돼야 되니까. 좋습니다. 자, 공부합시다. 근데 32페이지에 보면은 네네네. 인적 자본과 금융 자본에 대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 기억에는 지난 2월 리포트로 나왔을 때 이게 표지에 있었어요. 맞아요. 특별히 좀 의미를 더 많이 두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지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그림 이제 보이실 텐데 네. 그림 보시면 인적 자본이라고 돼 있고 25살에 고점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살짝 늘어나다가 뒤쪽으로 하면 이제 떨어지죠. 인적 자본은 이거는 떨어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몸뚱아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굴려서 몸뚱아리를 굴려서 내가 배운 거 다 동원해서 소득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번 돈에서 일부를 떼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종잣돈을 만들어서 금융자본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총자본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림을 그려야 우리가 부자에 가까워지는 건데 사실 우리가 종잣돈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의미 자체가 이 1년 동안 이제 곡식을 먹고 내년에 파종하려고 남긴 거를 종자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죠, 옛날로 따지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종잣돈을 많이 만들려면 쓸 때도 조금 아껴 쓰셔야 되고 남겨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해가 지나면서 누군가는 이제 복리의 법칙이 일어나고 누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욕심을 내서 많이 쓰다 보면 내년에 파종할 게 없고 남겼고. 그렇죠. 그런 의미죠. 여기 보세요. 금융자본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요게 저희가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실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죠. 그냥 감으로 그린 거 아니에요? 아예 저 마우스로 씩 그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계산을 한 거고 복리의 법칙이 나지 않으면 실제 이 총자본 그래프가 밑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한 번씩 투자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때마다 움푹 패입니다. 그런 구간들이 없어야 된다. 그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맞습니다. 인적 자본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몸뚱아리. 그러면 이제 말이 확 이제 와닿는데 몸뚱이.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빠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거기다 술 때려 먹으면 이제 감가상각 빨리 되고. 가속노화. 그렇죠. 저속노화 하셔야죠. 근데 이게 또 직업에 따라서도 인적 자본이랑 금융 자본이랑 이걸 키워야 하는 시기가 좀 다르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는데 그 에스파의 카리나 씨 나와가지고. 카리나. 21살에. 카리나는 영원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21살에 데뷔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데뷔가 늦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돌이라고 하는 직업의 고점이 20대 빨리 오는 거죠. 그렇죠. 빨리 그렇죠. 오는 거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40대 중후반 넘어가고 있는데 네. 50대를 넘어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가장 표정이 좋으신 분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왜냐하면 공무원은 퇴직하기 바로 전날이 가장 소득이 많거든요. 그러니 이게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 소득의 고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투자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 고점이 빠른지 내 고점이 늦은지 그리고 웬만하면 직업은 뒤로 가면 갈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에요. 투자하기에는. 일반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직업이 많기는 한데 뭐 호봉제, 뭐 연봉제에 따라서도 좀 맞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제조업체들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한 45세에서 55세 사이 그때부터가 이제 고점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임금 피크제가 우리가 이제 55세부터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 뒤부터는 이제 약간 좀 소득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 55세에 우리가 55세를 목표로 잡고 그때에 어느 정도의 금융자본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시면서 회사 생활을 시작하시고 직업을 계속해서 이제 커리어를 키워 나가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고 그 시점도 늦추면 늦출수록 좋은 거고 고점을 높이면 더 좋은 것처럼 그렇죠. 박승영 팀장님이 가끔 이제 뼈 때리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리포트로도 그렇고 메신저로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 30에 모아둔 자산은 없지만 소득이 높은 전도 유망한 청년도 부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맞습니다. 달랑 집 한 채 있는 40대 후반의 중년이 20대 사회 초년생에게 으스대는 건 우스운 일이다. 실제로 저도 이제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내가 나이를 먹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게 있어요. 내가 회사를 다님으로써 그냥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직급하고 말씀하신 호봉, 연봉 같은 것들이죠. 그거는 내가 되게 일을 잘해서 생겼다라기보다는 내가 그냥 이 직업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거를 나의 능력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렇게 하시는 거는 되게 좀 별로다. 좀 꼴보기 싫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꼰대력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30대에 내가 30대를 반추해 봤을 때 나보다 훨씬 더 이 능력이 좋은 친구들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분명히 저보다 더 제 나이가 되면은 더 이제 잘 되어 있겠죠. 내가 그 나이 때 올챙이 시절 그렇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청년들 입장에서도 빨리 자기 개발을 하고 자신의 몸값을 높여 나가는 게 부자가 되는 엔진에 시동을 켜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이제 그 딱 봐도 일을 잘하는 친구들, 업무 능력이 좋은 친구들 보이잖아요. 전 절대 반말을 하지 않아요. 꼬박꼬박 존댓말합니다. 박승현 팀장님이 저 안지도 지금 한 거의 15년 됐죠. 했는데도 아직도 저한테 말을 안 놓으십니다. 한 번도 저는 대표님, 기자님. 그러니까 불편해 죽겠네. 앵커님. 야, 잘 되시는 분들한테는 잘 되진 않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잘 되고 계시잖아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사도 하시고. 근데 이게 부자가 되는 길에 방해물이 없어야 되는데 은근히 방해물이 많다고요. 방해물은 사실 제일 심각한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게 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책에 49페이지네요. 49페이지에 막 표로 이게 뭐 숫자로 막 나옵니다. 자, 이 숫자들이 되게 복잡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9년, 23년 사이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실 뭐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일부러 일으켰죠. 그때는 일으켰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30대의 소득 상위 1%의 순자산이 8억 4천만 원이고요. 순자산 상위 1%의 순자산이 8억 5천만 원이죠. 코로나가 있었고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득 상위 1%의 순자산은 8억 4천만 원에서 10억이 됐고 순자산 상위 1%의 순자산은 8억 5천만 원에서 48억이 됐죠. 와. 그러니까 갭이 이게 엄청 벌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인플레가 오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자산을 사자, 뭐 부동산을 사자, 코인을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 이 표에서 좀 의미하는 바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가 완전히 깨집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일하기도 싫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좀 투기적인 성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때 그랬죠,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좀 잘 잡아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정부도 보면 지갑 같은 거 움직일 때 하느냐 같이 잡잖아요. 이런 게 되게 잘하는 행동들이고 중요한 건 이렇게 인플레이션 오는 게 위험하니 적정한 수준의 자산은
과도하지 않게 좀 계속해서 좀 만들어 나가시는 노력을 가지셔야 되고요. 어허. 이 말씀 드린 이유는 30대에 좀 소득 증가율이 좋은 직업들이 있어요. 그런 직업들 가지신 분들은 보통 자산을 만드는 걸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나 돈 잘 버니까. 당장 억대 연봉이고 하면 내가 지금 뭐하러? 나 지금 다 잘 나가는데.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그 비율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 내가 버는 소득의 10배 정도는 자산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10배 정도는. 소득의 10배 정도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 그러면 5억 5억 정도의 정도는 자산을 갖고 있었네. 그리고 그 구성을 난 아직 어리니까, 난 아직 젊으니까, 난 그리고 주식을 잘하니까 너무나 금융자산만 가지고 계신 것도 좀 반대. 구성은 계속해서 좀 맞춰주세요. 아니 근데 잠시만요. 그러면 오케이. 소득의 10배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건 나이 때 언제 기준이에요? 30대요? 아니요, 그거는 계속해서 맞춰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30대는 당연히 소득이 자산보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50대가 되면 그때는 소득 곱하기 10배가 딱 자산일 리가 없어요. 그때는 자산이 많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배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너무 밑에 떨어져 있으면 그때는 좀 자산을 취득해야 되겠다. 자산이 너무나 많으면 소득에 비해서 혹시 내가 레버리지를 과하게 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감각을 가지면서 이제 자산들을 좀 만들어 나가시라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버는 거에 10배 정도의 자산이 있어? 는 생각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10배가 안 되면 혹시 좀 어디 손 들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손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와일스트리트를 열심히 봐야지.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확실히 차이는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이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아이돌은 20대 건물주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소득의 고점이 20대니까. 운동선수도 그렇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돼야 돼요. 근데 50대 예를 들면 공무원이시고 고위공무원이신데 제 책을 보면서 한번 이러신 분이 계셨어요. 나 이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상대적 박탈감은 지금 50대를 넘어가는 일반 직장인들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 직업의 특성이 자산을 언제 형성하는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내 고점이 빠르다.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내 소득의 고점이 느리다. 그리고 나는 늦게까지 돈을 번다. 안정적인 직업이다. 그럼 조금 늦으셔도 돼요. 그거까지 감안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에 따라 그 시점은 달려오는 거고. 그렇죠. 예전에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기획재정부 비롯해서 정보부처 출입을 하면 거기는 다 뭐 행시 패스해서 그렇죠. 4급 막 이때부터 시작을 하셔서 고위 공무원 되신 분들인데 내가 20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봉이 요거밖에 안 된다. 민간 거기 뭐 중소기업 임원보다도 못 받고 있고 대기업의 과장급밖에 못 받고 이렇게 박탈감을 느낀다고. 근데 그런 분들은 퇴직하시고 로펌으로 옮기거나 그렇죠. 민간 기업 가시면 바로 그냥 전무급. 그리고 안 잘리잖아요. 대기업의 막 부사장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업무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디에서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소득은 약간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일을 잘하고 있다. 지금 내가 연봉이 적다. 그러면 언젠가는 합당한 대우, 언젠가는 적정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온다는 거죠. 능력에 맞게. 대표님도 지금 회사 차리셔가지고. 저는 노동자에 가깝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세요? 일주일에 한 얼마 안 하시는군요. 5시부터? 박승영 팀장님 새벽 5시 출근하십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제가 뭘 보내드리면 밤 10시에 답장을 보내주시잖아요. 저요? 네, 일하시다가. 그렇죠. 네. 그때가 이제 하루를 정리하면서 메신저 쭉 볼 때. 근데 이런 얘기는 되게 둘 다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저 노동자라는 거죠 아직까지. 자본가가 돼야 하는. 저희는 둘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인적 자본이 됐든 금융 자본이 됐든 이 고점을 높이려는 노력들인 거죠. 고점을 높이려는 도 중요하고 꾸준히 올리려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떨어지지 않으려는 노력. 그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잃지 않는 게 핵심이고. 맞습니다. 스노우볼 효과도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눈덩이를 굴려라. 그렇죠.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좀 식상하죠. 스노우볼이라는 단어도 이제는 익숙하고 눈덩이를 굴려라는 말도 너무나 많이 듣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스노우볼을 크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봤는데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수익률을 높이거나인데, 수익률을 높이는 거는 사실 먼저 각자의 방법이 있을 거고, 중요한 건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자꾸 뒤쪽에서만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뒤쪽에서만.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앞쪽을 빨리 당기시는 게 훨씬 좋아요. 투자를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투자를 빨리. 그러니까 내가 버핏이 11살에 시작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금융자본을 빨리 형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30대에 이제 일만 하면서 약간 내가 재테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특히나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워커홀릭들도 좀 그렇게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투자를 웬만하면 일을 시작하시면서 동시에 시작해라. 또 한 가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분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네네네. 자녀분들의 투자를 빨리 시작해 주세요. 아, 이게 자녀분들한테는 지금 현재는 2천만 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비과세죠. 세금이 없죠. 네. 내 집은 10년에 이제 2천만 2천만 원씩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음. 부담스럽지만 음. 왜냐하면 처음에 결혼해서 나도 돈이 없는데 음. 처음에 2천만 원 주기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좀 아껴서 2천만 원 주고 좀 실전적으로는 2,100만 원 주셔서 7만 원 세금 내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왜요? 잘 됐을 때 예. 나중에 증명이 돼야 되니까. 증명하시는 게 아니 중요해요. 근데 그 비과세 한도만큼만 2천만 원 이제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놔야죠. 영원히 그렇죠. 나오더라도. 신고는 증여세 신고 하세요. 괜히 2천만 원 해놓고 나 해놓고 여기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저도 그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했는데 그 어렵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금방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해놓으시고 그때부터 뭐 한국 주식 절반 그리고 미국 주식 절반 요렇게 사놓으세요. 그 지수라도. 가만히 내비두시면 됩니다. 괜히 왔다 갔다 하시면 그거 나중에 차명 계좌로 의심받아요. 그러니까 사놓고 가만히 그러니까 자녀 있어야 계좌로 돼요. 매매 많이 하면 의심받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서 예. 세무조사 받을 수. 그렇죠.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투자를 시작하게 되죠. 에헤. 그러니까 투자를 자녀분들에게라도 좀 빨리 시작해 주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사회 생각합니다. 초년생들도 마찬가지고. 그건 너무나 말할 것도 없고 당연하다. 너무나 당연하죠. 또 이게 그 아까 기관하고 수익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세금도 네네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세금 너무 중요하죠. 이게 야곱야곱 나가는 것 같은데도 사실 복리효과에는 그 작은 퍼센테이지가 또 큰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 계신 세무사님한테 배워요. 근데 배우면 까먹어요. 어려워요. 너무 복잡해요. 매년 바뀌고. 너무 헷갈리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세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메일을 보내주셔. 열어봐도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요. 팀장 정도 되는데도.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금은 그냥 복잡하다고 생각하세요. 세금 자체가 복잡하다.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아끼셔야 되냐면 예. 나라에서 대놓고 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아, 예를 들면 신혼부부들한테는 작년인가요? 재작년까지 되게 저리에 대출을 해줬었죠. 신혼부부 그 특례 대출. 맞습니다. 그거 안 쓰면 신세가 바보예요. 특례, 신세가 특례. 그거 안 쓰면 바보예요. 그거 써야 당시 돼요. 그거 나오자마자 집 샀으면 그때 완전 최바닥에 샀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 제일 쉽게 이제 쓸 수 있는 절세 상품은 IRP예요. 개인연금. IRP는 정말 나라에서 거의 영끌하다시피 해서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년에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죠. 세제 혜택 900만 원까지 있고 그리고 1,800만 원까지 늘 수 있죠. 불입을. 네. 불입을 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돈이 많아졌어요. 40대 중후반이 됐다고 하자고요. 네. 그때 IRP가 이렇게 좋은 거네? 여기다 돈을 지금이라도 많이 넣어야 되겠다?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1년에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있으니 그리고 나라에서 세금을 몰아주니 여기부터 일단 돈을 투자를 하셔라. 다른 데 하는 것보다는 먼저 여기부터 하시고 그리고 그럼 복리효과라다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 복리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세금을 아끼는 것만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면 네. 다음 해 15.4% 세금을 내죠. 그렇죠. 또는 20% 가까이 세금을 내죠. 근데 IRP는 그 세금을 지금 안 떼간단 말이에요. 유예. 안 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85를 가지고 뭐 100을 벌어서 거기서 110이 되면 그럼 거기에서 이제 107, 8 정도 108이나 109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110을 가지고 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리 효과는 IRP에 넣어서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재투자하는 게 제일 큽니다. 다른 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라면 배당 같은 거요? 배당도 괜찮고요. 아니 뭐 실제로 우리가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버는 돈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IRP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복리 효과가 당연히 또 빨리 시작할수록 더 커지는 거고 맞습니다. 세제 혜택까지 있다면 맞습니다.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IRP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1년에 그 비과세만큼이 딱 900만 원씩만 넣고 있는데 너무 하시네. 더 넣어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퇴직연금이나 IRP를 많이들 못 끌리는 이유가 당장에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실전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예. 성과급 받잖아요. 예. 일단 IRP부터 뜨세요. 대부분 남자분들은 성과급은 이제 와이프 모르는 통장으로 인사팀 아, 그 재무팀 달려가서 이거는 다른 다른 통장으로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면 안 되나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요즘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부자의 기술 책으로 우리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희 댓글 써주시는 분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 책 몇 권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자의 기술 한화투자증권의 박승영 와. 예, 투자전략팀장님이 발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제가 한화투자증권 할 때마다 되게 발음이 힘든데
나 하나증권하고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발음 빨리 하면 또 말 빠르니까 한화입니다. 한화입니다. 발음 잘못하면 김승현 회장님한테 혼납니다. 김수현 연구원하고 같이 쓴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수현 연구원이 되게 전략 담당 같이? 30대고 또 요즘에 유행을 잘 캐치를 해서 30대 부분을 쓸 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인세는 얼마씩 나누기로 했나요? 인세는 제가 좀 많이 가져가긴 하지만 세상이 그렇습니다, 김수현 연구원님.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납득할 만한 정도의 인세를 알겠습니다.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 여쭤보겠고요. 네.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앞부분에 30대에는 몸을 써야 한다.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노동소득이라든지 맞습니다. 육체적으로 이제 가장 건강할 때니까.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꼰대력이 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상위 1%가 되라. 근데 이거는 반에서 1등 하시면 됩니다. 의대 가시면 됩니다. 금메달 따면 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꼰대 아닙니까? 꼰대?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좀 제가 굳이 좀 방어를 해보자면 그렇지가 않은 것이 이게 내가 어떤 분야에서 1%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뛰는 경기에서 1%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분야에서 1%가 되라는 거죠. 이게 되게 좀 저도 좀 찾아보니 농업소득이 우리나라가 가장 이 근로소득이 낮은 분야거든요. 농업 분야가. 거기는 평균 소득이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농림업을 하는 가구의 1년 평균 소득이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평균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상위 1%는 2억 3천만 원을 법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아니면 뭐 약간 여의도에서 이 금융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를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1%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 돼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친구들은 약간 좀 다른 게 이게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는데 좀 과장처럼 일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들어온 지 1년 됐는데 10년이 된 것 같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일은 나랑 잘 맞는다는 거거든요. 나랑 맞는 일을 해야 가성비가 좋고 생산성이 좋습니다. 잘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일도 재밌고 더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한테 지금 잘 안 맞는 일을 하면서 이 회사 생활을 하시는 거는 그게 제일 별로예요. 30대한테 특히나 제일 좀 별로고 제가 취업을 했을 때가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그때는 공사랑 정유사 같은 게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지금은 뭐 공사 여전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유사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은 아니죠. 당시에 저랑 같은 판에 있던 친구 중에 PC방에서 맨날 게임을 하다가 게임 회사에 취업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들 좀 말렸는데 왜 그러냐?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넥슨이에요. 그럼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넥슨을 취업할 생각을 누가 하냐고요. 쉽지 않은 거죠. 그때가 몇 년도쯤이요? 너무 옛날이니까. 너무 옛날 분이었고 너무 옛날이니까. 박세영 팀장님이 한참 옛날 분이어가지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때 막 모바일 게임 이런 거 뜨기 전에 그때 이제 PC방이라는 게 막 생겨서 한참 다들 PC방 갈 때죠. 너무 예전이긴 하죠. 있을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좋아해. 근데 부모님 반대, 주변 친구들 말려. 근데 일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근데 먹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 돼가지고 어떤 일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어요. 거기서 내가 잘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잘하려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좋아하는 일을 해서 잘 될 수 있을까? 알 수 없지만 싫어하는 일을 하면 반드시 안 됩니다. 여기 그 책 72페이지에 있는 표가 거기에도 있나요? 상위 1%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얻는가? 맨 왼쪽이 농림업이라고 돼 있죠. 여기 상위 1%인데도 한 2억 3천. 2억 3천밖에 안 되고 다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금융 여기 있죠. 그다음에 근데 보세요. 시설관리, 산업별 상위 1%가 금융은 3억이죠. 농림업은 2억 3천이죠. 1%는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의 평균이랑 농림업의 평균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상위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소득은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구나. 그렇습니다. 평균 소득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상위 1%는 별 차이가 안 난다. 뒤집어서 보면 상위 1%는 업종별로 차이가 좀 나지만 평균으로 보면 더 많은 차이가 난다. 그렇죠. 그렇게 이거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분야로 가든지 상위 1%가 되면 된다. 그러니까 근데 무조건 그냥 1등 해라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전문 과학 기술이거나 금융이면 1%가 뭐 됐을 때 완전 대박 중에 대박인데 나 일 정말 좋아하는데 하필 농림업이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불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숙박 및 음식점업이야. 나 근데 이 일을 너무 좋아해. 근데 이거는 상위 1%가 되더라도 조금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아이, 그 얼마 차이 난다고요? 얼마 차이 난다고. 근데 저는 그런 일하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내가 뭐 숙박 음식점이라고 해볼까요? 네. 그럼 1%가 됐어. 그럼 뭐 야놀자에서 일할 수 있겠죠? 아니면 야놀자 그런 비슷한 걸 창업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되게 좋은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내가 평균 정도에 머물러 있겠다고 생각을 할 것이냐? 아하, 이게 핵심이구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정말 이 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여기서 정말로 좀 성공을 해볼 것이냐? 욕심을 가지고 할 것이냐? 다르죠. 왜 그때 그 어린 친구인데 농사 짓는 친구 있잖아요. 막 혼자 트랙터 트랙터 운전하고 몰고 막. 그런 친구는 나중에 보나면 안 돼. 얘는 이거보다 더 벌걸? 그러네. 네. 이거 상위 1%도 그 1%의 평균이니까.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일 하세요. 하여튼 근데 물론 어렵습니다. 상위 1%가 된다는 건. 부단한 노력이 한 명만 필요하죠. 있으니까 근데, 상위 1%고. 근데 그런 노력을 하려면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좋아야 돼요. 박승영 팀장님도 일이 너무 좋아서 새벽 5시에 출근하십니다. 그거는 아니고 새벽잠이 없어가지고. 30대에게 특권이 있답니다. 특권. 장기 투자를 할 특권이 있다.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해 주신 그 복리효과의 기간을 늘려라. 기간을 늘려라도 되고요. 그리고 약간 그 장기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가 좀 중요한 투자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 찰리 먼거 책 여기 앞에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있던데. 찰리 먼거 저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찰리 먼거의 그 알마낙이 있던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젊은이들에게는 중소형주만큼 좋은 투자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 그 대목을 보면서 되게 감동했는데 왜냐하면 찰리 먼거는 우리가 중소형주를 투자할 때 되게 잘못하는 생각이 왔다 갔다 많이 움직이니까 이 변동성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먹으려고.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이제 중소형주 투자를 바로 하시는 게 아닌 거죠. 중소형주 투자의 진짜 묘미는 내가 사놓고 잘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젊을 때 해야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표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엄민영 연구원도 이제 와서 하시죠. 하셨어요. 저희 특강합니다. 바이오 섹터 특강. 덕분에 또 홍보도 해주시네. 근데 그분은 홍보가 필요 없는 분 아니야? 홍보는 나 같은 사람 필요한 거고 그분 홍보가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알테오젠 예시가 혹시 나와 있는데 제가 전 직장에서 이제 그 투자 업무를 했었는데 운영 업무를 했었는데 그때 2018년도에 알테오젠 CPS를 그때 이제 인수하려고 그때 이제 투자하려고 그때 막 심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알테오젠을 바이오 베터를 하는 회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CPS라고 하면 이제 상환 우선주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주식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이제 본주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우선주에 투자하는 그런 건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심사를 했어요. 근데 뭐 바이오 베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고요. 그다음에 이 기술이 어떻게 쓰이고요. 뭐 지금 같은 SC 얘기를 할 때도 아니에요. 그런 걸 설득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설득이 결국은 마지막에 거의 우기다시피 해서 겨우 했어요. 근데 알테오젠 그때 투자할 때 주가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18,000원이었거든요. 지금이 얼마죠 대충? 지금 한 40만 원 넘지 않아요? 아이고 갑자기 40만 원 넘지 않아요? 이거를 내가 2018년에 투자해서 지금 6년 그리고 뭐 한 7년 반 기다려도 20배가 날 수 있는 투자인데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55세라고 하자고요. 그 퇴직금을 받았어. 알테오젠 10년 뒤에 잘 될 것 같아. 그때 투자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주에 특히나 이렇게 테크가 어떻게 보면 좀 돈을 벌어주는 그런 기술적 혜자가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실 때는 젊을 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기술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기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빨리빨리 이해하려면 머리가 잘 돌아갈 때 해야 되고요. 그 기술들이 돈을 벌어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테크 중심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스타트업 같은 중소형주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중소형주 개별 주식의 그 변동성. 올라갈 때 또 쫓아가게 되고 떨어지면 손절하게 되고 이거 반복하다가 이제 시간도 높고 수익률도 녹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본이 이제 꺾이는 거죠. 파이는 거죠. 여기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기술에 투자하라. 첨단 기술에 투자하라.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이게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첨단 기술에 투자하기 되게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다 있기도 하고 맞아요. 일단 다 있어. 그러니까는 글로벌 트렌드가 오면 찾으면 또 있어. 또 해요 다. 또 해. 그리고 또 사람들이 심지어 또 잘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제 뭐 데이터 같은 걸로 좀 재미없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GDP의 5%를 R&D에 투자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다음에 2등이에요. 미국이 2% 투자합니다. 물론 미국은 훨씬 큰 나라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또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스템 졸업자가 우리나라가 전체의 아마 한 3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전 세계 평균이 20%일 거예요. 스템 졸업자가 뭐예요? 그 왜 있잖아요. 과학, 테크, 예. 엔지니어링, 그리고 매스매틱스 맞나? 그쪽 이공계. 요즘 보면은 이제 문과가 저 같은 문과 이제 되게 찬밥인데 그런 쪽에 전공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그쪽의 베이스도 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테크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됐고요. 지금은 또 얘기가 다르죠. 제가 이 책 쓸 때만 해도 정말 국장에 투자해야 돼, 국장에 투자해야 돼 이 얘기 되게 많이 할 때예요. 근데 미국이 지금처럼 이 되게 테크 중심의 그리고 지금처럼 나스닥이 막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런 시장이 된 거는 언제부터였냐면 90년대 한 92년, 93년도부터 일본한테 제조업을 완전히 밀렸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는 제조업은 못하겠다. 우리도 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좀 키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는 되게 좀 시니컬하게 에이 그건 미국이고 한국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중국한테 제조업해서 잘 안 된다. 좀 밀린다라고 생각한 게 한 10년 됐어요. 네. 2013년도, 14년도부터 그때부터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창조경제라는 말이 2013년에 나왔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이즈가 한 15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벤처 시장이 2조 원으로 거의 처음에 시작된 게 2013년이에요. 네. 그때부터 점점점 키워져서 그리고 지금 한 2021년도에 15조 원 시장이 됐고 그걸 지금 40조 원 시장으로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돈이 들어가고 어디에 기회가 있고 어디에 자원이 있는지는 명확해요. 명확해요. 근데 아직도 너무나 이제 올드한 사람도 물론 우리나라 올드한 사람들 열심히 하고 그 안에서도 혁신이 계속해서 있지만 그래도 스타트업에 투자하시는 것이 시간이 많이 있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저는 너무나 좋은 기회고 지금 한국이 되게 그런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열심히 들으세요. 알테오젠만 하는 거예요? 바이오 딴 것도 하죠. 알테오젠만요? 법령연구원하고 그거는 전체 다. 제약바이오 투자의 ABCD부터 엄니버스라고 하는 그 유니버스 종목들 다 기업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제가 드릴 말씀은 되게 주제넘은 말일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가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고요? 미국이 안 되잖아요. 조금 쉬어가죠. 미국은 쉬는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은 잘 안 돼요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을걸요? 되게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 되잖아요. 우리나라 바이오는 잘 되잖아요. 라이선싱하고 많이 하고 있죠 요즘에.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있는 바이오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라이센스들이 많이 이제 낡아져서 그걸 우리나라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이 바이오는 정말 열심히 보셔야 되고 기회가 많습니다. 갑자기 힘이 나네. 네. 아니, 저도 좀 바이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게다가 증권주, 금융주 막 이런 거 조방원 날아갈 때 옆에 쩔어 있어가지고 아니야.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바이오주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바이오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는 말이라는 것도 좀 감안해서 편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30대에는 이런 첨단 기술에 이때 아니면 못한다. 투자할 특권이 있다.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의 리스크를 또 져야 한다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리스크를 좀 줄이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책에 보면은 뭐 꼭 그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다른 사람들이 잘 쓰고 있는지만 보면 된다 이러면서 제가 책에 써놨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러니까 내가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이 기술이 돈이 되나? 사람들이 이 기술에 돈을 내나? 를 보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는 이게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이게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기술은 될지 안 될지 반반이에요. 기존에 있는 기술에 기존에 있는 산업의 비용을 확 줄여준다. 이거는 거의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와서 우리가 코인 블록체인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처음에 이 코인이 등장을 했을 때 블록체인이 등장을 했을 때 이 기술의 특징은 지금 우리나라 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로 송금을 할 때 그때 한 7일 걸리는 그런 어떤 불편함들이 있는 나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블록체인을 쓰면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모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입이 빨리 된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 불편함을 많이 알던 사람들은 진작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고 그렇죠. 불편함을 잘 못 느끼고 야 신용카드 이렇게 빠른데 그러니까 은행 앱이 이렇게 잘 돼 있는데 라는 사람들은 야 무슨 비트코인이야 저처럼 그리고 또 기술 모르는 이제 저처럼 그런 사람들은 좀 늦게 안 거죠. 한참 남들이 다 공부한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거고 세 번째 마지막은 되게 이제 실전적인 방법인데 자본금을 보세요. 자본금이요? 자본금은 왜냐하면 이게 회사를 만들고
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 상장하기 전 단계에 필요했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금.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게 되게 좀 우리가 열심히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이제 PBR 한 배만 자꾸 계산하지 마시고 자본 안에는 자본금이 있고요. 네. 이익잉여금은 벌어서 쌓인 돈이죠.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내가 돈이 필요해서 남들한테 가져온 돈이죠. 타인들한테 빌려온 돈이죠. 네. 자본을 딱 들여다보면 이 회사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자본은 그 회사의 역사책이에요. 자본금이 작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네. 그 회사는 창업을 하고 상장하기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단계를 돌파한 회사들이에요. 아, 회사가 엄청 커져 있는데 자본금 보니까 작아. 그냥 몇 억밖에 안 돼?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이버 자본금 얼마일 것 같아요? 네이버 지금 시가총액 한 40조 정도 하죠. 얼마나 될까요? 본 적이 없네. 150억일 거예요 아마. 아니 150억밖에 안 된다고요? 네이버 그렇죠, 자본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창업한 것도 있지만 아하. 네이버 같이 이렇게 스타트업 중에 대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은 자본금이 크지 않아요. 같은 산업 안에서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자본금이 작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회사는 문제를 잘 해결해서 지금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별도의 증자도 별로 없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는 앞으로도 잘해 나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금을 보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하기사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유상증자인데 그렇죠, 그렇죠. 유상증자는 그 기업이 돈이 떨어졌으니까 아니면은 그쵸. 시설 투자 더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주주들한테 손 벌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손 벌리는 게 아니라 별로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빠르게 성장해 왔던 회사.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 회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 회사. 손 벌리지 않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대표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조직의 문제 해결 능력. 왜냐하면 문제는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와이스트리트의 또 대표님이시 문제 해결 능력이 힘듭니다. 좋으시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 회사를 사시는 게 스타트업 중에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 바이오 회사, A 바이오 회사는 되게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 걸로 유명해서 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창업하고 나서 상장까지 빨리 오는 회사 있어요. 예. 그런 회사는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 회사예요. 상장하고 창업까지 오래 걸리는 회사 있어요. 창업부터 상장까지. 네. 그런 회사보다는 창업부터 상장까지를 빨리 돌파하는 회사를 찾으시는 것도 테크 기업을 투자하는 좋은 하나의 팁이 됩니다. 전 얼마 전에 그 어떤 릴스였나 뭐 쇼츠 이런 거 보면서 진짜 극 공감을 했던 게 기차 앞에서 어떤 사람이 매달려 가면서 그 앞에 놓여져 있던 막 장애물 같은 거를 자기가 기차 앞에서 내려서 막 치우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 치우면 또 다른 장애물이 나오고 그게 사업가 사장님의 그쵸. 진짜 이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진짜 많거든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일론 머스크라는 거잖아요. 운영은 다른 사람 시키고 자기는 문제만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문제를 자기가 일으키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다른 문제는 또 해결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해결 잘 하시겠죠. 이게 쉽지 않은데 하여튼간 그 회사의 문제 해결 능력을 봐야 된다. 봐야 한다. 그리고 자본금이 곧 그 회사의 역사다. 그렇습니다. 이건 거의 뭐 벤처 캐피탈 심사역들이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네요. 이거는. 아니요, 그분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다 이미 알고 있는데요. 이거 저도 들은 얘기예요.